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블랙락의 현재 포트폴리오와 또 최근에 투자를 늘려가는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뉴스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최근에 트럼프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벌써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마저도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타코 트레이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이 타코라는 말은 바로 이 글씨의 앞자를 딴 건데요. 트럼프가 항상 치킨 게임을 하면 빠지고 도망간다. 쫄아서 도망간다는 거죠. 뭐 관세 때린다고 하면서 도망가고 자꾸 말 바꾸고 치킨이 그 치킨 게임 할 때 치킨이기도 하고요. 겁쟁이를 뜻하는 단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놀리는 듯이 지금 기자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발끈했겠죠. 아, 너 어떻게 되고 싶어? 뭐 이런 평소라면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거는 뭐 사적인 질문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 요거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이게 기사예요.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겁니다. 4월 2일부터 때렸던 그 관세 다 무효.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초과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상호 관세 명령을 정말 무효화를 시켰고요. 징수했던 관세도 다 취소시켜, 다 환불시켜,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1심입니다. 1심이어서 확정은 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연방법원이 결국은 미국의 전체 국가를 담당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바로 했다고는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가면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는데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질질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상호관세 제동 걸린 상태로 지금 쭉 갈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일단은 뭐 전 세계 국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소송을 건 게 미국의 각종 주와 기업들이 소송을 건 거거든요. 굉장히 똘똘 뭉쳐서 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볼 수도 있고 반발하는 이 세력들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일단 전 세계 국가들은 야, 이거 협상용이네 봐라. 좀 버티고 하면 트럼프가 물러나고 할 건데 다가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반발 요소로서 사실 전 세계는 이미 금리 인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전 세계 국가들이 관세 때문에 이게 내수가 안 살아나고 수출도 못하게 되고 금리 인하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만 관세 전쟁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하고 있죠. 막 9월, 10월로 밀어버린다 하고 미국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 그래서 급해지고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 선거만 잘하면 되잖아. 요게 내년 11월이니까 뭐 내년부터 좀 서서히 올리면 되지 않을까? 뭐 빠르면 연말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자,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전략적 비축 아니나 여러 가지 앞두고 있잖아요. 뭐 알트코인 ETF나. 근데 미국이 결국 비축하기 전에 나 먼저 비축하자 2단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컨퍼런스에서 발표는 못했지만 트럼프 미디어에서도 뭐 거의 뭐 3조 원, 4조 원 비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2단계긴 한데 요거 조금 땡겨야 되지 않을까,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안팎으로 트럼프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보면요. 이 상황은 사실 전반적으로는 또 괜찮은 상황이죠. 상호 관세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이 조금씩 이제 예열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자, 언제든지 돌발적인 버럭, 성질을 버럭낼 수 있는 가능성, 한 번 정도 뭐 푸닥거리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려 1.6경원 25년 1분기 기준입니다. 엄청난 운용 자산을 굴리는
블랙락은 뭐를 들고 있고 어디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뭐 실패 사례는 없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요. 25년 1분기에 뭘 들고 있는지를 이제 5월 한 15일 전으로 SEC에게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사실 뭐 딱히 뭐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시가총액 순으로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엔비디아, 뭐 아마존, 구글, 메타, 뭐 브로드컴, 뭐 버크셔 해서웨이, 테슬라, 뭐 JP모건 등등 그냥 시가총액 높은 순으로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딱히 감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제가 최근 기준으로 24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대기업 지분의 보유 현황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면요, 블랙락은 전 세계의 대주주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식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뭐 블랙락이 뭐 비트코인 ETF도 승인을 시키고 지금 뭐 전략적 비중 내러티브까지 만든 게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삼성전자도 뭐 지분율이 5%, 뭐 3위, LG전자도 3위, 뭐 하이닉스 3위, 뭐 NC소프트 2위, 뭐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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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제가 21년도에 기억이 나는 게요. 한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 중에 4대 주주 안에 드는 게 80개 정도 기업이 됐다고 해요. 블랙락이요. 한국의 4대 주주, 3대 주주, 2대 주주 100개 중에 80개를 그렇게 들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연금 다음으로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는 한국만이고요. 전 세계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블랙락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 투자를 늘리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우리는 코인 방송이니까 이런 거 말고 주식 나 안 해. 한국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 안 해. 코인 관련된 거 알려줘.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블랙락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보유량이 세계 1위입니다. 뭐 거의 이제 압도적인 1위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단일 기업으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뭘 들고 있을까? 일단 아쉽게도 ETF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은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은 많이 들고 있죠. 우리가 계속 들어봤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마라톤, 라이어, 클린스파크, 여긴 다 채굴 기업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코인베이스까지 얼마나 들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블랙락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대 주주입니다. 무려 15%예요. 아까 삼성전자 이런 거 보시면 많아야 5%, 6% 들고 있는데요. 무려 15%나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 이 내러티브를 만들기 전에 얼마나 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뭐 창립자가 1위니까 사실 이분은 빼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1위가 블랙락, 사실상 2위가 뱅가드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락이 1위, 2위가 뱅가드. 그러니까 블랙락이 1위면요. 2위는 뱅가드고요. 뱅가드가 1위면 블랙락이 2위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뱅가드는 아직도 비트코인은 뭐 위험하고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관련 주식의 1위, 2위를 뭐 블랙락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 참 재밌는 투자인 거죠. 라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락이 2위면 뱅가드가 1위. 클린스파크도 블랙락이 1위네요. 그러니까 뱅가드 2위. 테슬라는 뭐 창립자는 빼야겠죠. 창립자 빼면 뱅가드 1위, 블랙락 2위. 코인베이스도 뱅가드 1위, 블랙락 2위. 블랙락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코인 관련 기업들이었고, 새로운 분야가 자꾸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레디핑크가 SEC를 압박을 하고, 올해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RWA의 시대가 올 것이다. SEC는 빨리 승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선점했는지 예전에 뭐 공부를 했지만 복습을 해보면요. RWA에서 가장 빨리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국채랑 주식이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말 게 없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국채 튀김 장수 1위가 블랙락입니다. 무려 41%를 점유하고 있고요. 2위랑 격차가 뭐 엄청나죠. 프랭클린 템플런, 템플턴과 슈퍼스테이트에 이어서 온도가 4위, 서클이 5위, 또 온도가 6위.
근데요, 이 온도랑 서클은요, 사실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름이 다른 거예요. 온도가 두 개 있는 거는. 그리고 온도나 서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블랙락과 협업을 맺고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같은 패거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수료 이 튀김 장수 연합군이 블랙락 연관된 곳들이 무려 66%를 장악하고 있다. 거 보시면 되겠죠. 완전 이제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새로운 곳이 여길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대기업들, 뭐 자산운용사의 주 수입원은 수수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뭐 국채라든지 뭐 서클이라든지 다 뭐 자산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ETF에도 나중에 블랙락이 팔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 앞으로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여전히 크립토입니다. 이미 뭐 비트코인 또 컨퍼런스 가서 뭐 블랙락이 엄청난 비트코인 홍보를 뭐 올해 1월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기회만 있으면 합니다. 근데 서클 IPO의 공모주에 또 얼마를 살 것인가 보니까 10%를 산다고 하네요. 전체의 10%가 아니라 이번에 공모를 하는 거의 10%니까 뭐 엄청나게 큰 대주주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22년 4월에도요 이미 피델리티와 4억 불 정도를 서클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투자를 해놓고 또 산다는 거죠. 지금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1.5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교가 어렵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아크가 더 많이 산다는 겁니다. 공모주 10%보다 이게 더 금액이 높아요. 굉장한 포모가 서클 쪽으로 불고 있다. 그래서 서클의 가치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도 뭐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투자를 어디에 있는 고 지금 이런 게 연일 뭐 거의 마케팅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굉장한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인 텔레그램에 1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이 추진된다. 사실 뭐 며칠 전에 텔레그램 CEO가 뭔가 큰 것이 올 거야 이렇게 좀 언급을 한 바 있었는데 그게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만기로 수익률은 9%, 텔레그램에 이제 채권을 사는 거죠. 근데 9%면 엄청난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락과 아부다비 국영투자사와 헤지펀드 시타델, 시타델은 그 점프 크립토와 함께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선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락도 투자를 텔레그램 쪽 이제 톤이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XAI와도 파트너십을 텔레그램이 맺을 것이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좀 부인을 하긴 했는데요. 이 텔레그램도 역시 세계 최대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록이라는 AI 플랫폼을 쓰는 한뭐 군침은 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챗 GPT에 비해 조금 정보력이 약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기자의 임원까지도 좀 영입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 갑자기 불어오면서 사실 톤코인이요. 굉장히 뭐 거의 시가총액 10위권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20위 밖으로 밀려났더라고요. 그 톤코인마저도 지금 심폐소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이 결국 크립토 쪽에도 돈을 아끼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한다. 그래서 결론은요. 세계의 1위, 2위가 그러니까 뱅가드나 블랙락이나 뭐 스테이 스트리트나 이런 친구들이 이미 모으고 있고 가지고 있고 또 활발히 마케팅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즉 이거를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뭐 믿기도 어렵고 뭐 최근에 이더리움도 비슷한 경우잖아요. 이더리움을 뭐 블랙락이 그렇게 샀고 ETF를 추진했다고 해도 RWA에 쓰인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 욕하고 떠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면서 묵묵하게 이제 이들의 뭐 어깨에 올라타란 말이 있잖아요. 이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블랙락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을 하는 건 아니겠죠. 실패 사례도 짧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FTX 사태에 연루가 돼 있었죠. 문제는 다행히도 2,400만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전액 손실 처리가 됐거든요. 블랙락 치고는 뭐 껌값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기분 좋을 수는 없겠죠. 레리 핑크도 큰 교훈을 얻었다 얘기를 했었고요. 위워크라는 공유 오피스 18년도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알아볼 때는 뭐 얼마 투자를 안 하고 간접적이고 뭐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끈질기게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요. 21년도에 약 8억 불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뭐이 정도면 거의 뭐 조 단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손해를 한번 봤었죠. 그리고 23년도 벌써 이제 2년 지나니까 약간 잊혀지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네 만에 했던 거 우리 2년 전쯤에 들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뭐 살아난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이 블랙락과 소송을 막 주고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3년도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수백만 달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에버그란데, 헝다그룹, 헤더사도 이것 때문에 뭐 한때 좀 흔들리고 뭐 이랬었잖아요. 헝다그룹에 투자를 했다더라 하면서 블랙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공개라고 처음엔 나왔는데요. 제가 막 힘들게 찾아보니까 한 2.5억 달러의 손실을 결국 입었다고 해요. 엄청난 이제 뭐 실패 사례죠.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를 숏 포지션을 잡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18년도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뭐 엄청난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반등 때 이 수익 기회를 놓쳤다. 뭐 빨리 이렇게 좀 발을 뺐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게 테슬라가 뭐 예전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적자 기간이 뭐 10년인가 15년인가 이랬어요. 계속 연구 개발만 한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가 뭐 돈을 벌어야지 10년, 15년 이렇게 적자를 보면요. 블랙락마저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숏을 때렸다는 거죠. 그만큼 참 투자가 힘들고 블랙락이라고 항상 성공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이 실패 시기를 한번 가만히 연도를 보시면요. 결국은 폭등한 후에 왔었던 2018년이나 2022년 전후로 또는 이때 큰 타격을 받은 게 나중에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쵸? 다 21년, 18년, 23년, 21년, 18년. 다 4년 주기에 맞게 그 뒤의 연도에 발생이 굉장히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는 어떤 시기로 올 것인가? 이 폭등 시기를 앞두고 있을까요? 실패 시기를 앞두고 있을까요? 당연히 폭등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뭐 글로벌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직도 참, 뭐 구글 트렌드나 이런 게 올라오지 않는 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자, 미국 노동부가 또 포모가 올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메이저 알트코인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포함되는 걸 지금 자제를 했었거든요. 이 401k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 지침을 철회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퇴직연금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리플 뭐 이런 거 넣어도 된다. 좀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다시 내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원래부터 되는 거 아니었어? 왜냐면요. 피델리티가 401k에 연금 뭐 비트코인 넣었다고 하면서 한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요. 이 22년도에 피델리티가 401k에 뭐 비트코인을 넣었다는 건 맞는데요. 피델리티가 굉장히 용감했던 거고, 피델리티만 하고 있었던 거고, 게다가 피델리티도 굉장히 작은 포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노동부가, 바이든 정부가 뭐 22년이면 정말 서슬퍼럴 때 아니에요. 막 테라루나 터지고 FTX 터지는데 니네 자제해. 이 굉장히 부드럽게 써 있는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넣을 수가 없었는데 그 지침이 이제 막 철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는 퇴직연기금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비트 외에 메이저 코인까지 넣을 수 있다. 굉장히 포모가 올 만한 뉴스인 거죠. 게다가 지금 전략 비축이 이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아마 뭐 블랙락이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파키스탄이 최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우리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하겠다 선언을 이미 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 정부가 굉장히 탄압을 했었거든요. 근데 파키스탄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물론 GDP나 이런 건 좀 낮긴 한데요. 그리고 인도에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파키스탄도 뭐 핵 보유 국가고요. 인구도 거의 3억 명 가까이 되고 이 성장률도 높은 국가거든요. 아마 뭐 파키스탄도 사기 시작하고 남는 전력으로 채굴을 하면 뭐 괜찮게 많이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은 이제 식상하고
최근에 이더리움도 한다는 기업들 나오고요. 솔라나도 이미 나오고 있고 XRP마저도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메이저 코인들까지 전략적 비축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의 각종 주에서 비트코인만 전략 비축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전략 비축의 자산은 시가총액 뭐 5천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이 온다면 결국 하나하나 시총 순서대로 전략적 비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국채 수요를 사준다는데, 국토를 사준다는데 비트코인으로 하는 그런 우를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뭐 하고 싶진 않겠죠. 아무나 사줘라 국채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사인데요. 아더 헤이스가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모든 걸 사라, 아무거나 사라. 2차 강세장이 도래했다라고 선언을 다시 했더라고요. 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근거로 미국의 법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있죠. 글로벌 관세가 위법에 해당한다. 이 기사를 보고 좀 관세 전쟁이 좀 머뭇머뭇거리고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상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론을 맺어 보면요. 결국 상황은 지금 좋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요게 좀 우리의 투자를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빨리빨리 민족 한국인들에게 치명적인 뭐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금이 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튀르키예 비행기 안에서 이 행동을 하면 벌금 10만 원을 묵니다. 자, 한국인들이 할 만한 빨리빨리 민족이 할 만한 행동이 뭘까요? 비행기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당연히 저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 보시면 비행기 착륙 직후에 통로에 먼저 나가려는 승객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이거 국룰 아닌가요? 뭐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건데 벌금을 때린답니다. 착륙 후에 서둘러 통로에 나서는 승객에 대해서 최대 70달러, 한 10만 원 정도를 매긴다는 거죠. 한국인들 뭐 100% 해당이 되지 않을까? 추가로 더 있더라고요. 안전사고를 이유로라고는 하는데 비행기가 활주 중일 때, 그러니까 땅에 떨어졌을 때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 이거 당연한 건데, 그리고 비행기 주차 전에 수화물 함을 여는 행위,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서 뚜껑을 열고 짐을 하는데, 요런 것까지도 다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웃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투자로 넘어올 때 우리의 이런 습성이 굉장히 돈을 잃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이제 구체적인 예, 제임스 윈이라는 분이 뭐 하이퍼 리퀴드 홍보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결과만 보면 지금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8,700만 달러를 얻는데 70일이 걸렸고요. 잃는데 단 5일이 걸렸답니다. 근데 8,700만 달러를 하나로 계산해 보면요. 무려 1,200억 원이거든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면 좀 그만둘 법도 한데 결국은 더 세게 더 많이 하다가 지금 거의 다 잃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내리고 싶은 결론은 급한 선물 단타로 망하는 이 교보제들이 불장이 다가오면서 아마 저는 더 많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거는요, 코인 대박은 폭락한 시기에 탄생을 하고요, 코인 쪽박은 이렇게 폭등하는 시기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투자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